신경중재 시술, 이게 뭔가 먼저 잠깐 한번 짚어보죠. 신경영상의학 그러면 신경계 두경부 척추를 다루는 그런 분야의 영상의학이죠. 그래서 사용하는 거는 엑스레이, 그리고 CT, MR, 울트라사운드, 그리고 오늘 주인공 격인 DSA 같은 거를 이제 영상에 사용하는 영역이고요. 진료 패턴은 뉴로 이미징, 헤드 앤 넥 이미징, 뉴로 인터벤션 이렇게 나누는데 그 관련된 여러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중재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게 영상의학 영역이었기 때문에 인터벤셔널 뉴로 레디올로지 이렇게 불러왔었는데 요즘 이제 영상의학과 외에도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도 신경중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 인터벤션 이렇게 이제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터벤션을 이제 프로시저 이렇게 얘기를 풀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미지 가이디드 프로시저로서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얼타임 비주얼리제이션 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영상의학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플루로스코피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 제가 준비한 게 바로 넥 쪽에 카로티드 아트리를 영상화한 다음에 그걸 리얼타임으로 보면서 그 엑스레이에 보이게 한 디바이스들이 저렇게 관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많이를 하고 있고, 내시경을 하는 내과 의사는 엔도스코피를 이용해서 인터벤셔널 프로시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외과적으로 인시전을 해서 장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percutaneous하게 들어가는 거다는 큰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는 이제 endovascular, 혈관 안으로, 혈관 내로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common femoral artery죠. 그 길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radial artery, anatomical snub box 쪽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로 인터벤션의 타겟은 말 그대로 브레인하고 스파이널 코드의 다양한 혈관들, 그리고 헤드넥의 스트럭처들, 그리고 스파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다루는 그런 병변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스케믹 리전과 헤모리직 리전이 있는데 모두 이제 베스큘라 리전들인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병변들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케믹 리전 하면 뭐 어떤 게 있죠? 아테로스크로틱 스테노클루시브 리전, 그리고 또 트롬보 엠볼리즘, 주로 이제 카디오 엠볼리즘이 많죠. 클라시 많이 날아가요. 슈프라이올틱으로 해서 이렇게 날아가면 결국 스트로크가 되죠. 이제 그걸 우리가 트롬백토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대개 이제 재개통 치료죠. 클라스를 제거를 한다든지 협착으로 좁아진 데를 넓힌다든지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리바스큘라리제이션, 재개통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모리직 리전인데, 저희들이 진료 특성상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cerebral aneurysm 트리트먼트예요. 그래서 럽처 되기 전에 예방적으로 엠볼리제이션을 한다든지, 럽처된 에누리즘 같은 경우에는 리블리딩을 막기 위해서 엠볼리제이션을 한다든지 하는 게 제일 많고, 그 외에도 브레인 AVM, dural arteriovenous fistula 이런 이제 헤모리직 리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경우는 출혈이잖아요. 그러니까 출혈이 되는 그 부분을 폐색을 시켜야 되죠. 거꾸로 열어주는 게 아니라 폐색을 시켜주는 거고, 그걸 색전술, 엠볼리제이션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레브럴 엔지오그래피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뉴로베스큘라 프로시저의 근본이 되는 그런 프로시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뇌혈관을 봐야 뭘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게 되고, 이게 결국 프로시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non-invasive한 cerebral angiography 테크닉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돼 있죠. 전통적으로는 혈관 속에다가 카테터를 집어넣고 조영제를 주입을 해서 엑스레이 영상을 얻으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카테터 베이스의 엔지오그래피가 도자법이라 그랬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해왔는데, 그게 이제 엔지오그래피였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걸 컨벤셔널 엔지오그래피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엔지오그래피 기법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게 CT 엔지오그래피, MR 엔지오그래피 같은 것들이 포퓰러해지면서 기존의 엔지오그래피는 이제 앞에 컨벤셔널 엔지오그래피 또는 뭐 카테터 베이스드 엔지오그래피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 엔지오그래피 그러면 이 사진에서 한번 보시죠. 방법은 조영제가 들어가기 전에 일단 스캔을 해두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혈관에 조영제가 들어갔을 때 스캔을 해서 영상을 획득해서 이 경우는 이제 아트리죠. 우리가 아트리를 보고 싶으니까 뇌혈관과 이런 카로티드 아트리에 조영제가 차 있는 그 순간에 스캔을 쭉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스캔 타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신속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건데 만약에 내가 베인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아트리얼 페이스를 지나서 비너스 페이스에 조영제가 머물 때 스캔을 빨리 해서 얻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아까 찍어둔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은 영상으로 이걸 서브트랙션을 하게 되면 조영제가 차 있는 영상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3차원으로 재구성해서 보게 되면 바로 CT 엔지오그래피가 되는 겁니다. MR 엔지오그래피는 조영제만 사용하는 Contrast Enhanced MR 엔지오그래피 기법도 물론 있지만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 MR 시그널 특성을 잘 이용해서 얻는 두 가지 추가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TOF, Time of Flight 기법에 의한 MRA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Phase Contrast라 그래가지고 각 스핀들이 가진 페이스들이 움직이는 스핀과 움직이지 않는 스핀이 가진 스핀의 페이스가 있어요. 그거의 차이를 영상화하는 방식으로 얻는 Phase Contrast MRA 방식.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장단점을 보면 이 TOF 방식이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주로는 동맥을 많이 보는데 정맥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를 영상하느냐 하는 걸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라스트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검사를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넓은 범위를 이렇게 커버해가지고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스 컨트라스트 방법은 정맥 조형에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기는 한데 동맥 쪽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혈류량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얻어진 CT 엔지오그래피든 MR 엔지오그래피든 다 볼륨 데이터예요. 볼륨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이미지로 쉽게 시각화할 수 있냐 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영상 재구성을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MIP 방식. 이렇게 또 하나는 이제 볼륨 렌더링 방식 이렇게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방법들이 있다고 그랬죠. CTA, MRA, 컨벤셔널 엔지오그래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컨벤셔널 엔지오그래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요 슬라이드 다음에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릴 건데 먼저 각 검사 방법을 장단점으로 좀 이해를 하면은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해상도 같으면은 가장 좋은 게 컨벤셔널 엔지오그래피예요. 이 엑스레이 영상 기본 엑스레이 영상이 가장 해상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T 엔지오그래피, 최근에는 MR 엔지오그래피도 해상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 해상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영상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컨벤셔널 엔지오그래피가 아주 멀티 페이즈로 신속하게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나믹한 혈류를 영상화할 수가 있습니다. MRI도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CT가 가장 그 측면에서는 좀 안 좋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CT도 스캔 타임이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멀티 페이즈 스캔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 해상도도 좋아지고 있다. 각 검사들 사이에 장단점이 서로 이제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침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MRA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매그넷 안에 누워만 있으면 이제 얻어지니까 가장 낫다고 보는데 조영제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제 CT는 이제 조영제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침습할 수가 있고, 컨벤셔널 엔지오그래피는 약 1000명 중 1명 정도의 컴플리케이션 레이트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침습적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 다음에 조영제 부작용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CT 엔지오그래피가 정맥으로 다량의 조영제를 한꺼번에 주입을 하는 그런 영향 때문에 조영제 부작용이 조금 더 흔한 그런 경향이 있고요. 반면 똑같은 아이오다인 컨트라스트를 사용하는 컨벤셔널 엔지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량씩 동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 부작용은 적기는 하지만 아나필락시스는 아주 드물지만 이제 생길 수가 있죠. MRA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검사의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CT 엔지오그래피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임상적 접근성도 당연히 CT가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검사의 특성상 출혈 질환, 그러니까 혈액을 잘 보여주는 게 이제 CT이기 때문에 CT 엔지오그래피 굉장히 좋고요. 네, MR 엔지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나 이런 걸 찍으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MR이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이제 봅니다. 다만 컨벤셔널 엔지오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해상도가 너무 좋고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최종 확정 진단적인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컨벤셔널 엔지오그래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아까 제가 일반 엑스레이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 스컬 사진에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은 오른쪽,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스컬 PA lateral view 찍으면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에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이렇게 얻었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보이죠? 이 동맥기에 이제 딱 한 장이 찍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과 조영제가 같이 그 엑스레이 흡수를 많이 하니까 하이 덴시티로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 겹쳐져서 잘 안 보이는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조영제가 들어가기 전 엑스레이 영상을 먼저 찍어두고 조영제를 주입을 해서 찍은 다음에 이것도 역시 subtraction을 하면 이와 같이 아주 클리어한 subtraction angiography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다 디지타이즈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subtraction angiography, DS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conventional angiography 이거를 그냥 DSA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뇌혈관을 봤으니까 cerebral DSA, 뇌혈관 DSA 검사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cerebral DSA는 카테터를 이용해서 얻어지는 그런 엑스레이 영상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이름이 TFCA 검사 이렇게 이제 많이 불러요. 코로나리 엔지오는 뭐 CAG 뭐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 이유가 transfemoral cerebral angiography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TFCA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아트리를 이용하게 되고 오른쪽 inguinal region인데 vein artery nerve죠. VAN. 그래서 요 inguinal ligament 바로 아래쪽에서 우리가 펑처를 하게 되면 common femoral artery가 잡히게 돼요. 지금 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엔지오그래퍼 선생님이 지금 펑처를 합니다. common femoral artery 펑처를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펄세이션을 쭉 느끼면서 펑처를 하고 지금 혈액이 나온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셀링거 테크닉으로 와이어를 집어넣고 그리고 슈이스 카테터를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엔지오그래피를 할 수 있도록 femoral artery 펑처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니까 transfemoral cerebral angiography다 이러는데 최근에는 이와 같이 오른쪽 radial artery라든지 이런 anatomical 스너박스 쪽에 아주 디스탈 쪽 radial artery로 접근하는 transradial access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TFCA가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Cerebral DSA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안전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세레브럴 엔지오그래피를 어떻게 얻고 있는지 하는 과정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뉴로 엔지오그래피 스위치입니다. 뇌혈관 조영실의 모습인데 장비가 있고요. 지금 엔지오그래퍼가 있고 뒤에 어시스트가 있고 여기 모니터에 이제 지금 영상이 다 보이고 있죠. 이제 환자 모니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뭔가 복잡하게 지금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혈관 조영 장치 엔지오그래피 머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환자분을 눕히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장치가 있고 일반적인 C암 장비와는 달리 뉴로 엔지오그래피를 위한 C암 장비는 이처럼 두 개의 C암이 이렇게 교차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바이플레인 양면이란 뜻이죠. 바이플레인 장비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가 조사가 되면은 이렇게 환자분 머리가 여기겠죠. 머리를 지나서 여기에 영상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주로는 이제 프론탈 뷰, 지금 이 장비를 기울여 놔서 그런데 또 이제 라테럴 뷰를 보는 게 또 이쪽에서 엑스레이가 나와서 환자분 머리를 지나서 이쪽에 이렇게 얻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각도를 이제 조절해 가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얻는데 한번 컨트라스트를 인젝션을 하면서 양면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조영제를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공간적인 이해를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바이플레인 엔지오 장비가 없이는 세레브럴 엔지오그래피나 뉴로 인터벤셔널 프로시저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까 그 상 위에 테이블 위에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안을 이제 뜯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카테터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 와이어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컨트라스트 미디어가 필요하고 이 컨트라스트 미디어를 우리가 시린지를 사용해서 매뉴얼하게 이렇게 인젝션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볼륨의 한계가 있고 플로우 레이트도 우리가 정확하게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인 주입 장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된 양을 우리가 주입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초당 몇 cc를 토탈 몇 cc를 준다 이렇게 정해서 하게 되고 그거는 환자나 그 병변의 양상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영상을 얻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페모럴 아트리 펑처를 해서 카테터가 어떻게 주입이 되고 실제 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이드 와이어가 먼저 들어갔죠. 그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서 카테터가 지금 에오르틱 아치를 지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로스코피로 보는 거죠. 지금 왼쪽 카먼 카로티드 아트리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해서 조영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서브트랙션을 해요. 그러면서 컨트라스트 인젝션을 하니까 카로티드 아트리만 쫙 보여지죠. 그걸 따라서 지금 가이드 와이어가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가 아닌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여기 플라크도 보이죠? 조심하면서 카테터를 올려서 왼쪽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셀렉션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3D 로테이셔널 엔지오그래피를 하는 장면이에요. 왼쪽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에. 잘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플로로스코피와 카테터 가이드 와이어 조영제를 이용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영상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을 쭉 한번 보셨습니다. 이때 혈관의 모양에 따라서 내가 타겟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어떤 혈관이냐 그리고 아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는 굉장히 구불구불한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쉐입의 그런 카테터 모양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레브럴 엔지오그래피를 어떻게 얻는지는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금은 left internal carotid artery selection 하는 것만 봤는데 뭐 external carotid artery 그래피를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반대쪽으로도 가서 보고 vertebral artery도 가서 보고 이렇게 보는데 이 영상들을 한번 보면은 지금 이 경우는 left internal carotid arteriography의 lateral vie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컬 영상에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early arterial phase에서부터 DSA 영상을 순차적으로 얻으면 아트리
쭉 보이고 페리페리까지 찬 다음에 캐필라리 페이즈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코티칼 베인이 차면서 비너스 드리네이지가 되는 걸 쭉 보여줄 수 있죠.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그 영상을 얻었는데 이걸 초당 예를 들어서 4장을 볼 수도 있고 6장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확 줄여서 2초당 1장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서 목적에 맞게 영상의 프레임 수를 결정을 해서 이제 얻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DSA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그래도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아티리얼 페이즈, 캐필라리 페이즈, 비너스 페이즈 영상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개개의 영상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상당히 레졸루션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간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딱 하나 단점이 이걸 프론탈 뷰, 라테럴 뷰 해서 봄으로써 공간적인 관계를 잘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게 복잡해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테이셔널 엔지오그래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C암이 회전을 하면서 복잡한 구조의 뇌혈관을 로테이션 엔지오그래피를 얻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프레임을 얻는데 대부분 100장 이상의 그런 프레임의 영상을 얻어서 이거를 3차원으로 재구성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3D 엔지오그래피, 3차원 혈관 조형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D 엔지오그래피에서는 지금 이렇게 MCA 바이피케이션 쪽에 왼쪽 인터널 카로티드 아티리오그램의 MCA 바이피케이션 쪽에 지금 뭔가가 라운드한 게 보입니다. 근데 이걸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게 코티칼 아트리들 브랜치 되는 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병변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걸 3D 로테이셔널 엔지오그래피를 해서 보면 위쪽으로 지나가는 프론탈 코티칼 아트리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렇게 잘 볼 수가 있고 각도를 이렇게 또 원하는 대로 돌려봄으로써 여기는 이제 동맥류죠. 동맥류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그리고 디테일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브랜치 베슬하고 넥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걸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3D 엔지오그래피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뇌혈관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CT나 MR 엔지오그래피 3D 디스플레이 되는 것들과 다 똑같은데 역시 장점이 해상도가 좋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죠. 이 3D 엔지오그래피의 장점은 이와 같은 아주 복잡한 병변을 이해하는 데는 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탈라무스에 생긴 작은 브레인 AVM이었는데요. 이처럼 베인과 그 피딩 아트리들이 나이두스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보이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3D 엔지오그래피가 없다면 실제 그 작은 피딩 아트리 쪽으로 미세한 그 카테터를 넣어서 각각 엔지오그래피를 얻은 다음에 그걸 머릿속에서 재구성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아주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그걸 생략할 수 있게 해줬으니 얼마나 좋은가요? 이와 같이 세레브럴 엔지오그래피는 DSA라는 기술로 인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3D 엔지오그래피로 이어지면서 뇌혈관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신경중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이와 같은 다양한 카테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진단용 카테터뿐만이 아니라 시술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카테터들이 존재해서 다양한 시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전반부 내용은 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후반 시간은 Neuro Interventional Procedure, 신경 중재 시술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거를 한번 이제 말씀을 할 텐데요. 많이 되고 있는 시술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출혈성 병변 같은 경우에는 뇌동맥류 색전술, 그리고 ruptured, unruptured aneurysm의 트리트먼트, 그리고 뇌혈관 기형의 치료, embolization of brain AVM, cerebral and dural AVF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허혈성 병변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협착증의 재개통 치료, 주로 이제 angioplasty, stent placement 이런 걸 하죠. 그 다음에 급성 뇌경색의 재개통 치료, 이 경우는 이제 스럼부스를
제거를 하는 게 프로시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재개통술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인 세레브랄 애뉴리즘, 뇌동맥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레브랄 애뉴리즘의 데피니션은 뭡니까? 그러니까 뇌혈관이 정상 그런 모양보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애뉴리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티올로직하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베리 애뉴리즘이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아테로스크로틱 애뉴리즘, 다이섹팅 애뉴리즘, 마이코틱 애뉴리즘 등등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뇌동맥의 세층의 구조가 얇아져 있는데 특히 그 미디아층이 굉장히 얇아서 혈관이 약하고 염증에 잘 노출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파열이 되면 출혈을 일으키고 서브아크노이드 헤머리지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ruptured aneurysm 같으면은 그걸 클리핑을 하든지 뉴로 인터벤션 프로시저를 통해서 엠볼리제이션이나 이런 걸 해서 리블리딩을 막는 게 중요한데요. 문제는 최근에 그런 rupture 되지 않은 상태의 애뉴리즘이 다양한 영상 기법, 이 해상도도 좋아지고 접근성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너무 많이 발견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 이제 이거는 몇 년 전에 서울 아산병원 데이터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증상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연히 발견된 언럽처드 애뉴리즘을 남녀 연령대별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60, 70대가 넘어가면서 남성도 거의 2%, 여성 같은 경우에는 2%를 넘죠. 3%에서 80대 이상에서는 거의 7%까지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 내지 3%의 언럽처드 애뉴리즘 프리벌런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100사람이 MR 엔지오그래피를 해주면은 그 중에 2-3명이 언럽처드 애뉴리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럽처드 애뉴리즘의 경우에는 그 자체는 뭐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근데 문제는 이게 럽처가 되면 서브아크노이드 헤머리지라고 하는 아주 클리니컬 컨시퀀스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예방적으로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가 상당히 큰 임상적인 고민거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런 애뉴리즘을 우리가 영상적으로는 어떻게 부르냐 그러면은 일단 뇌혈관이 포컬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우리가 애뉴리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뉴리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있냐, 어떤 애뉴리즘이냐, 어느 정도 크기냐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세레브럴 아트리의 아나토미를 알아야 어느 혈관에 생겼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뇌동맥류가 생긴 혈관, 모혈관이라고 그래요. 페어런트 아트리. 이 경우는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입니다. ACA에 거기에 생긴 애뉴리즘이고, 그 다음에 크기는 이제 여기 직경을 측정을 하면 되겠죠. 최대 직경으로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정도 되면 한 7mm는 되어 보입니다. 모양은 어떻습니까? 오벌 쉐입인데 이렇게 약간의 튀어나온 데가 있죠. 우리가 이걸 블랩이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도터색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제 앞쪽으로 그리고 미디얼적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내액이 어떠냐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액이 넓으냐 좁으냐 이제 이런 걸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큘러 애뉴리즘이고 이처럼 이제 퓨지폼하게 생기는 애뉴리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베질라 아트리 트렁크에서 생긴 퓨지폼 애뉴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경우는 옵탈믹 아트리가 나오고 있는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인트라크라니알로 들어가는 그 부위예요. 거기에서 생긴 애뉴리즘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부르냐면 일단 오른쪽입니다. Right ICA 애뉴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옵탈믹 아트리 기시부에 생겼죠. 그래서 옵탈믹 아트리 오리진의 Right ICA 애뉴리즘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일단은 동맥류에 대한 디스크립션은 거의 다 된 건데 더 디테일하게는 사이즈가 얼마다, 그 다음에 쉐입이 어떻다, 쉐큘러하냐, 돔이 어떠냐, 뭐 이런 거. 그리고 방향이 어디냐. 이 경우는 이제 슈피리어 디렉션을 향했죠. 이런 것들을 디스크립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맥류들이 있는 경우에
럽처 애뉴리즘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재출혈을 막기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언럽처 애뉴리즘은 이 언럽처드 애뉴리즘을 그대로 놔뒀을 때 내추럴 코스가 어떻게 될지, 럽처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그런 것과, 그리고 이 애뉴리즘을 치료했을 때 부작용이 또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지 하는 걸 잘 우리가 웨이팅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치료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클리핑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신경중재를 통한 혈관 내 색전술을 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클리핑, 또 이렇게 카테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혈관 내 색전술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아주 복잡한 경우에는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큰 방법이 있는데 어떨 때 클립을 하고 어떨 때 코일을 할 거냐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병변의 위치나 크기, 그리고 환자분의 특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고려되는 게 각 프로시저의 세이프티와 이펙티브니스가 그 상황에서 어떤지, 그리고 이게 이 애뉴리즘을 롱텀하게 가져갔을 때 리커가 얼마나 또 될 것인지 하는 거를 감안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도 클리핑은 확실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크라니오토미를 한다는 큰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클립이 잘 되면 듀러빌리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잘 재발을 안 한다.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색전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접근성은 좀 좋아요. 그죠? 혈관 안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클리핑 방법과 비교해서는 롱텀하게 리커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2 내지 4% 정도의 리커 레이트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동맥류가 리커를 잘하게 생겼다 이러면 처음부터 클립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크라니오토미를 피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다면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예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61세 여자분인데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해서 내원을 했어요. CT를 바로 찍었는데 이처럼 베이잘 시스템에 서브아크노이드 헤머리지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별 모양으로 딱 보이죠. 지금 벌써 어큐트 하이드로세팔루스가 조금 왔어요. 이런 acute subdural hemorrhage에 의한 헤데이크, 뭐라고 그런다 그러죠? thunderclap headache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벼락 두통, 천둥성 두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극심한 두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가장 initial diagnostic imaging tool은 CT angiography예요. 이런 분들에서 지금 바로 해보니까 볼륨 렌더링 이미지에서 어떻습니까? 울퉁불퉁하게 생긴 ICA의 애뉴리즘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걸 엔지오그래피를 바로 하면서 보니까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가 나가는 그 위치에서 생긴 길쭉한 그런 모양의 애뉴리즘입니다. ruptured 애뉴리즘이죠. 3D 엔지오그래피까지 해서 보니까 이처럼 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아주 울퉁불퉁하게 생긴 아주 모양이 안 좋은 그런 동맥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일 엠볼리제이션을 결정을 했고요. 혈관 안으로 이제 카테터를 넣어서 코일을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그 동맥류 안에 이렇게 하나, 둘, 몇 개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조영제가 이제 스태그네이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꽉 채워놓고 페어런트 아트리와 브랜치 베슬이 모두 좋은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시술을 종료한 모양이 되겠는데요. 코일이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 마이크로 카테터가 이미 애뉴리즘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크 보이죠? 지금 코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코일이 첫 루프 들어가고 두 번째 루프 들어가는 게 보이죠. 저런 식으로 코일을 지금 첫 번째 게 들어가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디터치어블 코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코일을 집어넣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이렇게 뺄 수가 있는 거죠. 넣었다 뺐다 해서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들어가면 디태치먼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요 위치가 밀어주는 와이어와 코일의 경계가 되는 부위고 디태치 존이에요. 여기 이제 다 들어가면은 디태치를 하고
그 다음 코일 또 넣고 이래서 꽉 채우게 되는 거거든요. 다 넣고 나서 여기 이제 코일 매스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고요. CT를 찍어보면 이처럼 코일이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백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 흡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불투가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별 모양의 태양 광선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영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CT의 영상이 잘 얻기 힘들다 하는 게 또 코일 엠볼리제이션의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시술은 잘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코일이 아까 처음에 본 거는 뭐 이렇게 생긴 심플한 모양의 코일이었는데 다양한 형태의 그런 코일들이 있어서 시술의 결과를 조금 더 어려운 병변에서도 우리가 코일 색전술을 잘 할 수 있는 기반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디태치먼트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코일 색전술도 그냥 동맥류 안에 아주 미세한 미세도관 마이크로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거기다 코일을 채워 넣는 그런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처럼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에 unnuptured aneurysm irregular 모양 있는데 처음부터 보면 넥이 넓죠. 이런 경우는 코일이 들어가면서 넥 쪽으로 해서 허니에이션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코일을 넣는데 보니까 이렇게 허니에이션 돼서 나오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스텐트를 삽입을 해가지고 코일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스텐트가 들어있고 코일이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습니다. 스텐트를 넣어서 코일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코일을 넣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Stent Assisted Coil Embolization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예를 한번 보면은요, 넥이 넓죠. 이 경우는 동맥류가 이렇게 있고 이때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카테터 넣고 지금 코일 딱 들어가기 직전이고 넣는데 보면은 바로 튀어나오죠. 코일이. 이 경우는 코일만으로는 색전술이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스텐트를 삽입하는 카테터가 들어갔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스텐트예요. 그래서 이걸 디플로이먼트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일이 튀어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꽉 채워 넣는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 경우 엠볼리제이션 잘 됐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코일 매스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스텐트가 이렇게 지금 들어있어서 이렇게 페어런트 아트리의 플로우는 좋고 에너리즘은 막혔다. 이 CT 찍어서는 이제 안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MR 엔지오그래피를 하면 코일이 들어간 에너리즘은 더 이상 보이지가 않고 브랜치 베슬 잘 보이고 페어런트 아트리가 보이는데 페어런트 아트리가 어떻습니까? 아주 irregular하게 이렇게 보이죠. 이게 바로 메탈로 된 스텐트가 있어서 생긴 아티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스텐트 아티팩트가 이런 식으로 보인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magnetic susceptibility artifact of metal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정도의 페로마그네티즘을 가진 금속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티팩트가 심한 게 클립입니다. 클립 같은 경우에는 MRI를 해보면 클립 주변이 시그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스텐트인데 이 경우는 그래도 아티팩트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루멘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 정도죠. 그 다음에 플라티넘 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페로마그네틱한 이펙트가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MRI를 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만 시그널 보이도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완전히 새로운 중대적 치료 접근으로 동맥류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느냐. 이 경우는 보면 동맥류 자체는 건드리질 않았죠.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는 flow diversion therapy라는 게 있고 하나는 flow disruption therapy라는 게 있어요. 혈류 전환술 flow diversion therapy라는 거는 혈류의 특성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처럼 동맥류가 지금 여기 있는데 원래 혈류는 이쪽으로만 이렇게 흘러겠죠. 근데 동맥류가 있으면 divergent 된 flow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아주 파인한 메쉬가 이루어진 디바이스를 페어런트 아트리에 삽입을 해서 동맥류 안으로 들어가는 혈류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인트라 에뉴리즈말 플로우가 느려지면서 트롬보스도 생기겠지만 파인한 메쉬를 따라서 네오 인티마가 커버리지가 되면서 이 동맥류가 장기적으로는 막힌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 다이버터라고 하는데요. 실제 예시를 보면 이처럼 아주 못생긴 큰 애뉴리즘을 가진 경우였는데요. 이제 시술을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플로우가 느려진 걸 볼 수가 있죠. 1년이 경과하고 나서 봤더니 이제 완전히 정상 모양의 혈관으로 돌아오고 동맥류는 폐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다이버전 테라피, 굉장히 큰 기존 방식으로 치료하기 힘든 동맥류를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지만 SH나 이것처럼 이미디어트하게 색전술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플로우 디스럽션, 혈류 제한술이라고 하는데요. 동맥류처럼 생긴 이런 파인한 메쉬를 가진 거를 동맥류 안에 이렇게 아예 삽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혈류가 들어가는 걸 디스럽션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입구 쪽에 네오인티마가 덮이게 함으로써 치료하는 방식이 플로우 디스럽션 테라피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면 굉장히 와이드 넥의 애뉴리즘이고 폐혈은 다트리도 좋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 스텐트 어시스티드 코일 엠볼리제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메쉬로 된 디바이스를 애뉴리즘 안에 이렇게 삽입을 해서 이렇게 플로우 디스럽션을 시킨 그런 사진인데요. 다음날 MRA를 찍어봤더니 이처럼 그 안으로 혈류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입구 쪽에 네오인티마가 덮이면서 이제 치료가 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혈 질환 중에 또 대표적인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브레인 AVM인데요. 브레인 AVM이라는 거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 다이어그램이 잘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 어브노멀한 vascular mass가 형성이 된 질환이고, 동맥과 정맥 사이에 인터비닝 하는 혈관은 뭡니까? 캐필라리죠. 잘 안 생긴 겁니다. 특히 정맥 쪽 가까운 캐필라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는 건데요. 선천적 소인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특정 부위가 이제 후천적으로 어브노멀한 vascular mass를 형성을 하고, 저게 정상적인 캐필라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트리가 베인으로 캐필라리 통하지 않고 바로 션트돼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류가 점점 증가해서 나이두스 혈관이 더 커지고 혈류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모양이 변화가 오면서 저기가 럽처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출혈성 질환의 대표적인 그런 병변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 예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젊은 여성이었고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을 일으켰고 시저까지 하면서 응급실로 왔고 CT를 찍었더니 이렇게 ICH가 생기고 IVH, ventricle 쪽으로도 헤모리지가 생겼으며 심한 브레인 스웰링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CT를 바로 찍어보니까 이처럼 vascular mass가 있고 어브노멀하게 딜라테이션 된 혈관이 있습니다. 아, 이것만 봐도 여기 있는 작은 브레인 AVM이 럽처가 일어나서 ICH와 IVH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CT 엔지오그램 얻은 거를 3차원 재구성을 해보니까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작은 AVM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혈관 조영술을 해봤더니 출혈은 여기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생겼어요.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아트리 정상적인데 보면 어때요? 아트리얼 페이즈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면서 캐필라리 페이즈가 되고 그런 다음에 베너스 페이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브레인 AVM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가 하면은 일단 나이두스 브레인 AVM의 핵이죠. 핵으로 연결된 피딩 아트리가 커져 있고 혈류가 증가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혈관 덩어리가 차면서 바로 정맥이 차게 됩니다. 그걸 아트리오 비너스 션트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단락을 통해서는 혈류가 빨리 지나가게 되니까 아직 다른 데서는 지금 아트리얼 페이즈인데 이미 베인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AVM의 특징적인 혈관 조영술의 소견입니다. 비정상적인 정맥들이 막 보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듀랄 사이너스까지 차고 있는데 다른 데는 이제 캐필라리 페이즈가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비너스 페이즈에는 기형 부분에 있던 조영제는 이미 다 워시아웃이 되어서 나가고 없습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브레인 AVM의 세레브럴 DSA 소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브레인 AVM이 다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트리트먼트에 따른 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높은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셀렉티드 케이스에서 서저리나 출혈된 부위를 막아주는 색전술을 통해서 또 치료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를 엠볼리제이션을 할 수가 있고 또 감마 나이프 라디오 서저리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다른 신경외과 쪽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들으시고요. 어쨌든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멀티 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 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브레인 AVM이 문제가 되는 거는 에이심토마틱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시덴탈한 AVM도 있고 또 하나는 헤데익을 자주 일으킨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 환자에서처럼 럽처가 되면 ICH 같은 헤모리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VM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접근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AVM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위치가 어떠냐, 혈관 조영술에서의 AVM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그리고 환자 팩터까지도 또 다 우리가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치료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치료의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 완전히 제거하는 데까지 갈 거냐 아니면 출혈이 덜 되게 할 거냐 아니면 정상만 완화시켜주는 대증요법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엠볼리제이션의 역할이 조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브레인 AVM의 치료에 있어서 엠볼리제이션의 역할이라 그러면은 일단 아주 작은 병변 같은 경우에는 엠볼리제이션만으로 완전히 큐러티브 엠볼리제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겟티드 엠볼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AVM을 혈관 조영을 해보면 럽처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애뉴리즈말 리전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생긴 곳이 있는데 그 병변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엠볼리제이션 방법의 또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하이리스크 스트럭처만 제거를 한다. 그래서 타겟티드 엠볼리제이션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서저리를 하거나 감마 나이프를 해서 이제 완전히 큐러티브 트리트먼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볼륨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주번트 세라피로서의 엠볼리제이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심텀 팔리에이션인데요. 예를 들어서 심한 두통을 일으키고 있다 반복적으로. 그러면 그게 션트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션트를 줄여주는 그런 파셜 엠볼리제이션을 할 수도 있고 또 시저의 원인이 역시 하이플로우 션트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면 안티에필lep틱 메디케이션을 하면서 그런 파셜 엠볼리제이션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팔리에이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예를 한번 보시면 아까 처음에 봤던 경우죠. 이 경우는 브레인 AVM 여기 있죠. 실제 이제 이거는 큐러티브 엠볼리제이션을 시도해 보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카테터 큰 거를 ICA 저 높은 데까지 간 다음에 또 작은 카테터 놓고 그 안으로 더 작은 미세 카테터를 이용해서 이제 진입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피더 안으로 지금 마이크로 카테터가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리퀴드 엠볼릭 머티리얼이라는 걸 이제 쓰게 되는데요. 아주 작은 마이크로 카테터 안으로 코일이 아니라 리퀴드예요. 폴리머로 된 리퀴드 엠볼릭 머티리얼이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주입은 되는데 이게 타겟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 굳게 되어 있는 엠볼릭 머티리얼입니다. 그래서 실제 엠볼릭 머티리얼에 이제 레디오 오페시티가 들어간 물질을 섞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이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병변 안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주입을 하면 엠볼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페인트하지만은 지금 엠볼리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피더 안에서 계속 주입을 계속 하게 되면 결국 AVM 나이더스 안을 그 엠볼릭 머티리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고 비정상적인 혈관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완전히 큐러티브 엠볼리제이션을 할 수 있는 럭키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경우가 다 이렇게 될 수는 없고요. 엠볼릭 머티리얼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텐데요. 듀랄 AVF라는 게 있는데 주로는 이제 트라우마나 포스트 코티칼 비너스 트롬보시스나 이런 것들 후에 2차적인 변화로 생기는 비정상적인 듀랄 바스큘라 리전입니다. 근데 이게 이 예시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듀랄 사이너스 쪽으로 듀랄 아트리들이 션트를 만드는 그런 병인데요. 이게 결국 코티칼 아트리 쪽으로 션트된 블라드가 리플럭스가 되면서 헤머리지를 일으키든지 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혈관을 엠볼릭 머티리얼로 막음으로써 션트를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스케믹 스트로크 트리트먼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정례를 먼저 한번 보시죠. 80세 어른이신데 갑작스럽게 랩사이드 위크니스가 있어가지고 증상 발생한 지 2시간 37분 만에 응급실에 오신 거예요. 근데 왔을 때 NIHSS 스트로크 스코어가 10점으로 측정이 됐고 CT를 해봤더니 출혈은 없어요. 근데 여기 right MCA 쪽에 클라스로 생각되는 하이퍼덴스한 게 보입니다. 바로 MRI를 찍어봤더니 right MCA 테리토리에 부분적으로 인팍션이 와 있고 그거보다 훨씬 넓은 perfusion defect가 있어요. 그래서 diffusion, perfusion, mismatch가 있어서 페눔브라가 존재한다라고 봤고 바로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MRA를 했더니 right ICA 기시부 쪽에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면서 ICA 전체가 잘 안 보이다가 뒤쪽이 페인트하게 차면서 MCA가 막혀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right 카로티드 아트리 스테노시스가 있다가 이게 트롬보시스가 같이 발생하면서 막히고 저 클랏 일부가 디스탈인 MCA 쪽에서 지금 막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관 조영술을 해봤더니 역시 오른쪽 카로티드 아테리오그램에서 ECA는 잘 보이는데 ICA가 입구부터 잘 안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MCA는 ICA에서 생긴 클랏이 날아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트롬펙토미를 해주면 열 수 있겠죠. 그 방법은 이처럼 합니다. 이렇게 카테타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클랏까지 진입을 시킨 다음에 이런 스텐트처럼 생긴 클랏 제거 장치, 클랏 리트리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스텐트 라이크 클랏 리트리버, 스텐트리버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 아까 그 막힌 MCA를 지나서 그 디바이스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좀 찌글찌글하게 보입니다. 클랏 때문에. 그렇지만 MCA 브랜치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제거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가 나오고 이제 조금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제거됐고 제거를 하고 봤더니 클랏이 이처럼 걸려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스텐트 리버는 지금 현재 다양한 형태로 있어서 트롬벡토미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된 게 이 경우는 이제 왼쪽 MCA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요. 아주 큰 카테타를 이까지 넣을 수 있도록 카테타 기술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것처럼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그러면서 룸에는 굉장히 커서 이걸 석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까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석션을 해서 아스피레이션을 하면 그 클랏을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서 완전히 이렇게 MCA를 잘 열어줄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런 뇌혈관이 특히 뇌동맥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거는 혈전 제거가 굉장히 용이해졌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트리트먼트 타임 윈도우를 너무 제한하지 말고 거의 24시간까지도 확장을 해서 우리가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테라피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통적으로는 타임 윈도우가 한 6시간 정도로 이제 우리가 봐왔는데
실제 인팍이 굉장히 빨리 프로그레션 해서 6시간 이후에는 베네핏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상당수는 콜라테랄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경우에는 24시간까지도 페눔브라가 존재하고 이때는 열어주면 베네핏이 있고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ute ischemic stroke 같은 경우에는 IVTPA도 정말 유용한 급성기 치료 방법이지만 점점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클라스를 제거해내는 방법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시술을 해서 재개통을 시켜주느냐 하는 그런 페이션트 트리에이지와 로지스틱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스롬벡토미만으로 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뇌혈관의 협착이나 폐쇄걸 스텐트 리버나 스롬벡토미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아테로스클로틱 스테노오클루시브 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협착이죠. 근데 이게 이제 동맥경화성 협착인 경우에는 볼룬 엔지오플라스티 스텐트 플레이스먼트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인트라크라니얼 스테노시스가 흔한 뇌경색의 원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플라크에 의해서 뇌혈관이 좁아져 있죠. 이것을 풍선으로 이렇게 넓혀준 다음에 스텐트를 설치해서 거기를 이렇게 열어준다.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이런 디바이스가 필요하죠. 볼룬, 카테터, 스텐트. 얘를 보면 58세 남성이었고 오른쪽 위크니스가 있어가지고 맞는데 퍼퓨전 디펙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디퓨전 리전도 크지는 않고 근데 엔지오그래피를 해봤더니 스테노시스가 있기는 한데 모더레이트 디그리 정도의 스테노시스입니다. 그래서 메디컬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고 1년 뒤에 CT를 찍어봤더니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어요. 비슷하게 보이고 있었는데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았는데 또 TIA가 발생을 했고 다행히 DWI 어브노말리티는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MR 엔지오그래피, TOF에서는 플로우가 많이 줄어들어 보이고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MRI에서 스테노시스가 진행이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졸루션 MR 이미지를 해서 봤더니 그 MCA거든요. MCA 플라크가 여기 보이죠. 그게 조형 증강이 되고 있어서 아주 티피컬한 아테로스클로틱 플라크이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TIA를 일으켰고 진행을 했다는 점에서 엔지오플라스티 스텐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카테트리제이션해서 들어가서 볼룬으로 넓혀주고 스텐트 보이죠? 스텐트 시술을 하고 열어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면 77세 남자고 그럴 때 자꾸 왼쪽으로 몸이 쏠린다 그래서 MRI를 했는데 여기 보면 작은 코로나 레데타 리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오른쪽 경동맥 시작 부위가 매우 좁아져 있죠. 그리고 플로우도 떨어져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인트라크라니얼 어브노말리티는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분의 사진은 아닌데 이런 카로티드 아트리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플라크 볼륨이 플라크 버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플라크 버든이 굉장히 큽니다.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엔도아테렉토미를 해서 제거를 함으로써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스텐트나 볼룬 엔지오플라스티를 하게 되면 이 플라크를 건드리게 되죠. 그러면 이게 프래그멘테이션이 되거나 이러면은 디스탈이 어디입니까? MCA나 ACA 쪽이 되겠죠. 그쪽으로 엠볼리즘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엔지오플라스티를 하는 동안 이렇게 플라그먼트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혈전도 생기고 아주 이런 데브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은 잘 됐는데 나중에 보면 작은 인팍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스텐트 프로시저 하는 저 위쪽에다가 필터를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프로텍션을 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안티 엠볼릭 디바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예시를 보시면은 왼쪽 프록시말 ICA가 심하게 좁아져 있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이것처럼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필터 디바이스를 지금 설치를 해서 프로텍션을 해놓고 풍선으로 넓혔더니 좀 넓어지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지저분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탠드 플레이스먼트를 해서 완전히 이렇게 열어줄 수 있었다. 이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뇌혈관 내의 중재 시술들을 하고 있다는 거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학습 목표 마지막 꼭지입니다. 이런 신경중재 시술, 특히 스텐트가 들어가는 시술을 한 경우에는 이 스텐트가 재내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트롬보시스의 리스크가 있죠. 특히 이제 플레이틀렛 애그리게이션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듀얼 안티플레이틀렛 레지멘을 장기간 쓰게 됩니다. 보통 재내피화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기간이 8주에서 10주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 이상은 좀 써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치과 발치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다른 서지컬 프로시저를 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감안을 해서 이제 환자분의 상담을 해드릴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이런 프로시저가 금속 기구들이 삽입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영구적으로 삽입되어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영상 검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영상 검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예시에서 봤지만 코일 매스가 CT를 하니까 어때요? 아주 심한 인공물이 발생해서 영상이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졌었죠.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스텐트 했을 때도 아까 페로매그네틱한 그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예시들을 한번 보죠. 이런 플래티넘 코일 같은 경우에는 CT를 찍으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근데 MRI를 찍으면 이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코일이 있는 부분인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일 엠볼리제이션 이후에 애뉴리즘 재발을 관찰하는 데는 MR 엔지오그래피가 최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증례인데 이 스텐트 어시스티드 코일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약간의 그런 아티팩트가 나왔죠. 그렇지만 혈관 내광을 보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고 그렇지만 이런 스테노시스를 이렇게 지지해주기 위해서 만든 스텐트는 코일 색전술에 사용했던 스텐트보다도 금속량이 많습니다. 더 이렇게 라디얼 포스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이처럼 아티팩트가 굉장히 심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죠, 그 혈관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T 엔지오그래피를 함으로써 스텐트가 들어가 있는 혈관을 관찰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우리가 영상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리 아트리 스텐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스텐트 메탈 볼륨이 굉장히 많은데도 혈관이 크니까 어느 정도는 보이지만 이렇게 음영이 생기죠. 그렇지만 CT 엔지오그래피 어떻습니까? 이런 내광이 아주 잘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이처럼 애뉴리즘 클립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상당히 페로매그네틱해요. 과거의 거는 우리가 MR 검사를 못할 정도로 심한 페로매그네틱한 머티리얼 예를 들면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이제 티타늄이라는 합금으로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심한 아티팩트가 나타나서 애뉴리즘 재발을 보는 데는 MR 엔지오그래피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립이 있는 경우에는 CT 엔지오그래피가 더 낫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처럼 리퀴드 엠볼링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특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심한 메탈 아티팩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팔로우에 DSA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큰 클립이 들어가서 DSA로 이제 애뉴리즘 재발을 진단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신경중재 시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혈관 조영술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시간 시청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